정부가 이 통상정책 로드맵 수립 배경을 발표한 것은 이유가 명확합니다. 글로벌 중추 통상 국가로 전진하겠다는 거거든요. 중진국의 함정이란 보고서에 바로 그 대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진국의 함정에서 슬기롭게 탈출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세계에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들한테 꼭 대한민국을 참고해라 라고까지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통상정책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ODA와 통상정책을 연계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ODA 예산이 2배로 증가했고요. 이것을 공급망 강화라든가 다른 통상정책과 연계시킨다 그러면 단기간에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잘 제대로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보다도요. 첫 번째 통상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겠죠.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가장 기본에 충실한 로드맵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월간 통상 편집장 오광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커버 스토리의 하이라이트죠. 통상정책 로드맵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이를 위해서 류에리 경상국립대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통상정책 로드맵 작성에 직접 참여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일단 직접 인사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의 류예리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 통상정책 로드맵을 작성할 때에 전문가로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멀리서 올라오셨네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서 통상정책 로드맵, 이번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이 로드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른 전문가님으로부터 이미 이제 좀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게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용이 뭐 좀 어떻다더라 이런 거에 대한 명쾌한 어떤 해석, 설명 뭐 이런 거를 잘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 과정을 먼저 잘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수립 배경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정부가 이 통상정책 로드맵 수립 배경을 발표한 것은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정부의 목표가 글로벌 중추 통상 국가로 전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방향과 목표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정부와 또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민들께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통상정책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지난 8월에 세계은행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 보고서의 이름이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보고서에 바로 그 대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보고서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을 하게 되면 장기간 성장이 정체된다. 즉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고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진국의 함정에서 슬기롭게 탈출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심지어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라고 극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들한테 꼭 대한민국을 참고해라 라고까지 하고 있죠. 좋네요. 네. 세계은행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추가적인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 정책이 필요한데 바로 이 두 가지를 제일 잘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960년대 초에는 1인당 GDP가 1200달러에 불과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지만 작년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가 33,000달러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의 중요성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것과 통상정책 로드맵하고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아직 좀 안 와닿는데. 그러면 그래프를 하나 더 보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은행에서 이 보고서에 넣은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한국과 폴란드 그리고 칠레 이 3개 국가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아주 재미난 게 뭐냐면 1980년까지만 해도 이 세 국가가 굉장히 유사해요. 소득 수준이. 근데 80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만 확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소득은 이제 1인당 예, 국민 그렇죠. 소득을 예. 미국에 대비해서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비교한 제 생각에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칠레와 다르게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마도 적극적인 대한민국의 통상 정책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수출. 우리가 네. 또 수출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통상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이제 좀 뭔가 연결고리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통상 정책 로드맵을 이번에 발표하긴 하셨는데 그 전에도 예. 통상 정책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계속 발표는 있어 왔어요. 로드맵이라는 이제 그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네. 그런 것과 뭐가 다른 거죠? 이번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로드맵이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의 설립 역사까지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예. 네. 우리나라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통상교섭본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출범을 그때 했죠. 예. 그렇죠. 그때 물론 그때도 보고서는 있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통상정책 로드맵을 총괄하는 이런 로드맵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네, 이후에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이제 시작을 되는데 그때 초기에 FTA 추진 로드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예.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FTA 추진 로드맵이기 때문에 FTA에만 초점을 두고 있죠. 그죠? FTA만 통상의 하나. 네, 어떻게 보면. 예, 아주 작은 부분이죠. FTA 추진 로드맵 이후에 우리나라의 FTA가 굉장히 확대를 했고 지금은 세계 맞아요. 최고 수준의 예, FTA를 맞습니다. 갖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갖고 있고 한미 FTA 초속이 되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산업부로 이관되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되는 네, 거구나. 예.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고 났었어도 그 이후에 통상정책 로드맵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 건데 이번에 보고서 발표 자체가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보고서를 사실 1998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때 그 이제 우리 김대중 정부 때 이 통상 정책 부서를 만들고 이미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막 내놓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예, 저도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서가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대외적으로 발표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7대 무역국인데 유럽이나 미국, 일본, 중국은 정기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대 무역국이고 앞으로 3년 이내에 5대 무역국가가 되겠다라고 로드맵에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로드맵이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다는 건 참 아쉽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희망사항은 앞으로 다음 정부에 들어왔을 때 정기적으로 이런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일반 경제 규모와 비교해서 통상이라든가 이른바 이제 무역 규모로 보면 더 높잖아요, 순위가. 네. 지금 얘기하신 뭐 한 7대 무역? 네, 7대 그렇죠? 무역국가. 네, GDP는 제가 알기로는 한 12 안팎에서 좀 이렇게 네. 환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나름 무역 대국이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든가 유럽 연합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하면 좀 약하잖아요. 네. 사실 그런 나라 입장에서 통상정책 로드맵을 글로벌하게 만든다는 게 현실적인 건지 그리고 이게 과연 득이 될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득이 더 크고요. 그래요? 네. 이 통상정책 로드맵은
산업부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산업부 직원들이 첫째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 내부의 어떤 그럼요. 소통.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통상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 협상국들이 있습니다. 그 협상국들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통상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협상에 임하는 것과 완전히 모르고 협상에 임하는 거는 저는 협상의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우리 스스로를 그럼요. 투명하게 네. 해준다. 대한민국은 이런 방향으로 통상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야라는 것을 알고 협상에 임하는 것과 완전히 대한민국이 뭐 하는 나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그렇죠. 거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득이 당연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통상에 관한 국제 환경은 너무나 많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안보 시대고요. 공급망 교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정부와 또 국민들도 아시고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역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로드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통상을 둘러싼 환경이 정말 과거와 달리 되게 우리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갈등. 근데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뭐 만만치 않죠. 사실은 두 번째 교역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입장 사이에서 방향 설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투명하게 우리 거를 다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통상정책 로드맵을 만들 때. 예. 사실 우리나라의 이 입장은 중국이 최대 교육국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중국과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당국의 아마 고민은 미국의 대중국 통상 정책에 대해서, 즉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일견 함께 부응하면서도 예. 다른 한편으로는 예. 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유지하고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수출이 우리가 중국에 굉장히 의존했기 때문에 줄어든 중국에 대한 수출은 빈자리가 그만큼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통상정책 로드맵은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누구와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좀 내비친 거네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좀 점차 줄이는 게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빈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요즘 얘기하는 이 글로벌 사우스? 보통 이제 그런 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전략이 들어간 게 그러면 다 그런 이유.